애구이 늙은 내가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먼요. 내 평생을 돌아보면 그 잘난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기억밖에 안 떠오른답니다. 특히 내 동생 그 착하고 순했던 동생에게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이 뼈가 시큰거리지요. 이 늙은이가 겪은 그 뼈아픈 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될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약국 앞에 섰었지요. 낡은 회색빛 조명이 약국의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는데 꼭 내 인생처럼 빛이 바래고 쓸쓸해 보였답니다. 약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내 지난날의 씁쓸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것 같았지요. 나는 허리가 굽은 채로 약국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들어와서 괜히 짜증이 솟구쳤지요. 내 앞에는 내 동생 영철이가 약값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거든요. 영철이는 늘 그랬지요. 잔잔하고 순한 눈빛에는 나를 먼저 챙기려 했지만 나는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늘 짐짝 취급을 했었지요. 영철이 너 쓸데없는 약은 좀 그만 사둬.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만 가서 약을 타는 게 순서 아니냐. 나는 수납창고로 다가가서 영철이 손에 들린 영수증을 툭 치며 말했지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약사, 아줌마마저도 흠칫 놀라더군요. 영철이는 움찔했지만 늘 그렇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형님이건 의사선생님께서 꼭 드시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가 휙 잘라버렸지요. 의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네가 뭔데 이 늙은이 약을 이리 챙겨. 돈은 남아돌아. 이 돈 아껴서 밥이나 한 그릇 더 먹어. 나는 퉁명스럽게 돈 봉투를 내밀며 영철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영철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는데도 나는 모른 척했지요. 왜냐하면 나는 이 동네에서 꽤 고집불통이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내게는 내 방식이 있었고 남의 간섭은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약사 아줌마가 건네는 봉투를 받으면서도 나는 영철이에게 퉁명스럽게 다음부터는 네 약이나 잘 챙겨라. 남 걱정할 시간에 네 건강이나 신경 써. 라고 쏘아붙이고는 약국 밖으로 휙 나와버렸지요. 밖은 여전히 쌀쌀했고 나는 쥐고 있던 약봉투를 꽉 쥐었답니다. 그 안에는 내 고혈압 약과 영철이의 만성 소화제 같은 것이 들어있었지요. 내가 저렇게 모질게 말하고 나섰지만 사실 속으로는 영철이의 헌신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기 싫었던 못난 신보였답니다. 내 자존심이 그 녀석의 진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지요. 약국을 나와 나는 영철이가 입원한 동네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병원 앞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병원 대기실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여 고웅성거리는 소리와 링거 맞는 소리간호사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왠지 모르게 불안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나는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했지만 그건 영철이 걱정보다는 내가 또 며칠 동안 이 녀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하는 짜증에 가까웠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요. 액정에는 몇 개의 안 읽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지만 나는 그걸 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웠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젊은 부부가 아픈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았지요. 아이는 보채지도 않고 얌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 집안에 단란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곧 그 감상은 덧없다고 치부해버렸지요. 다들 각자 인생 살기 바쁜데 남 챙길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 유난스럽게 보였어요. 저렇게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일도병원에 온다는 행위 자체도
나에게는 귀찮은 일의 연속이었거든요. 영철이가 며칠 전부터 며칠 동안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했을 때도 나는 늙어서 꾀병도 심해졌다고 핀잔만 주었었지요. 영철이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끙끙 앓기만 했었답니다. 나는 그 끙끙거림조차도 내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처럼 여겼던 못난 형이었던 거지요. 휴대폰 화면에 뜬 오래된 친구의 부고 메시지를 무심코 지웠답니다. 남의 슬픔에 공감할 여유 따위는 나에게는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지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잠시 면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겨우 의자에서 일어나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영철이가 있는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내 안에는 걱정보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영철이는 수술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영철이는 나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답니다. 형 왔소? 미안하오. 일이 폐만 끼치고. 영철이는 힘없이 속삭였지요. 나는 그런 영철이를 곁눈질하며 침대 옆에 서 있었답니다. 사실 이 병원은 내가 다니던 곳이 아니었고 영철이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큰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내가 쓸데없이 비싼 병원에서 헛돈 쓰지 말라며 이 동네 작은 병원으로 강제로 전원시켰던 곳이었지요. 영철이는 그때도 반항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었지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자 나는 계산서 뭉치를 꺼내들고 영철이에게 들이밀었지요. 이보게. 지금 네 상태가 이 모양인데 왜 병원비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냈어? 내가 돈이 없다고 했느냐? 네 놈이 내 돈으로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쌀쌀맞게 몰아붙였답니다. 영철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형극이 아니라. 영철이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주춤거렸답니다. 나는 영철이가 또 돈 문제로 꾀병을 부리거나 혹은 나를 속이려 든다고 단정했지요. 변명은 집어치워. 내가 네 놈 속셈 모를 줄 알아. 당장 이 병원비 계산서 내놔. 일이 뭉텅이로 쌓아두면 나중에 감당 못하는 빚이 되는 줄 몰라? 이 동네 병원비가 얼마나 만만한 줄 알아. 당장 내일 아침까지 밀린 입원비와 수납 내역 전부 뽑아와. 아니면 내가 직접 수납 창구에 가서 알아볼 테니네. 놈이 이리 숨기는 꿍꿍이가 뭔지 내가 똑똑히 알아내겠어. 내 말은 마치 칼날처럼 영철이의 가슴에 박혔을 거예요. 영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요. 형 미안하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형은 그냥 가시오.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나를 밀어내는 소리로만 들렸답니다. 저 녀석이 또 시작이군. 고맙다는 말도 못할 망정 나를 피하려고만 하니. 나는 영철이의 손에 들린 초라한 수납 명세서를 낚아채듯이 가져갔지요. 영철이는 그저 힘없이 눈만 깜빡거렸답니다. 나는 그 명세서를 손에 쥔 채 병실을 박차고 나왔고 복도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내 내가 아니면 누가 저 녀석을 챙기겠느냐는 오만한 생각으로 나를 합리화했답니다. 며칠 후 나는 빚 독촉을 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집에 들어섰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영철이가 아직 입원 중이라 집은 텅 비어 있었지 우편함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요. 나는 혹시라도 병원에서 온 독촉장이 와 있을까 싶어 우편함을 확인했답니다. 대개는 광고지나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발신인은 동네의 모 중학교였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영철이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장 외에는 딱히 학업과 관련된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왜 편지를 보냈을까 싶었지요. 나는 찢어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봉투를 뜯었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구겨져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고 딱딱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급히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지요. 그것은 영철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에 검정고시를 봤던 그 시기의 학교 기록 관련 서류들이었답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서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어요. 장기결석, 처리보호자 면담 요청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비 미납으로 인한 수업 참여 제한이라는 문구였지요.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답니다. 영철이는 늘 내가 준 용돈 안에서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거든요. 나는 영철이에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해놓고는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었지요. 그 모든 서류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영철이가 나 몰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을지 나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영철이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지레짐작했었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우겨 넣으며 숨이 막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이 낡고 초라한 집안에서 영철이는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뼈저리게 후회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수화기 너머로 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힘이 없고 쉰 목소리였답니다. 형 무슨 일 있소? 나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 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니 그냥 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영철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걱정 마시오. 간호사분들이 잘 챙겨주니 괜찮소. 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집 우편함에서 본 그 찢어진 공문서들을 영철이에게 언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만약 내가 그 서류를 봤다는 것을 들키면 영철이는 또 형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나를 밀어낼까봐 두려웠거든요. 영철아 너 혹시 요즘 돈 문제로 어디 가서 빚지고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답니다. 영철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런 거 없소. 형이 주신 돈으로 약값하고 병원비 잘 내고 있소. 걱정 붙들어 매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 단호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영철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는 억지로 밥상을 차렸어요. 밥맛은 전혀 없었지만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려 애를 썼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영철이가 알면 안 되는데. 나는 온 집안을 뒤지며 영철이가 혹시라도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갔을까봐 불안해서 떨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철이가 알게 될까봐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내가 그동안 영철이에게 숨겨왔던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그 서류들 사이로 나는 며칠 전 우편함에서 본 그 학교 공문이 혹시라도 영철이가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확인해 보았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내가 늘 묵혀두었던 금융기관의 독촉장들 사이에서 나는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지요. 이번 봉투는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발신인은 영철이가 예전에 다녔던 빈원 광역시 교육청이었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제대로 봉투를 잡을 수도 없었지요. 내가 우편함에서 찢어진 조각을 봤을 때만 해도 예전에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려 했었는데 이 깨끗한 봉투는 마치 지금 진행 중인 사건처럼 나를 압박해왔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봉투를 뜯었지요. 안에는 학업지원 특별장학금 신청 서류와 보호자 동의서, 미회신라는 문구가 적힌 공문서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철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제출했던 개인 의료기록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의료기록에는 영철이가 몇 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만성적인 위장질환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질환이 심각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이 모든 기록은 내가 병원 진료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영철이는 나에게 이 모든 힘든 일을 전혀 말하지 않고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가 약국에서 내 약을 챙기던 것도 병원에서 돈을 아끼려 했던 것도 내가 그렇게 무심코 툭 던진 말들에 상처받고도 묵묵히 버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질병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는 공문서의 한 구절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의가 있을 시약업 지속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그런데 그 옆에는 붉은 펜으로 보호자 동의서 미제출이라고 굵게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내가 이 서류를 받고도 무관심하게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지요. 영철이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지원을 내가 모른 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다가왔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서랍 안의 대출 독촉장들이 마치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돈 문제로 영철이를 몰아붙일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요? 결국 나는 영철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지요. 그날따라 병원 로비는 유독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진실 앞에서 내가 영철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병실 문을 열자 영철이는 침대에 앉아 링거를 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잠시 나가고 없는 틈을 타 얇은 종이 한 장을 펴놓고 끙끙거리고 있었지요. 그건 내가 우편함에서 봤던 바로 그 찢어진 공문서의 나머지 부분이었답니다. 영철이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문을 쾅 닫고 병실 안으로 성큼 들어갔지요. 너 지금 이딴 걸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답니다. 영철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 종이를 얼른 숨기려 했지요. 형, 왜 이리 소리를 지르오. 영철이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영철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지요. 이 서류. 네가 도대체 나 몰래 뭘 꾸미고 있는 거냐고. 내가 돈 없다고 했지. 네가 또 무슨 빚을 만들거나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냐. 내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맹렬히 터져 나왔답니다. 내가 그동안 느꼈던 경제적 압박감과 영철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이 폭발한 것이지요. 영철이는 내 손목을 잡은 힘에 놀라면서 도고개를 떨구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요, 형. 나는. 그 순간 나는 영철이의 얇은 옷깃 사이로 흘러나온 작은 약 봉투를 보았답니다. 그 봉투에는 내가 며칠 전 약국에서 샀던 고혈압 약이 아닌 영철이의 위장약을 위한 특수 처방약이 들어있었지요. 그 약봉투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철씨 재단에서 나온 지원금이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꽝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돈 없다고 탓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영철이가 나에게 짊어지우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했던 짐들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나는 천천히 영철이의 손을 놓았지요. 내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이게 다 뭐냐.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철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형 미안하오. 형한테 짐이 되기 싫었소. 위장이 안 좋아서 공부도 계속할 수 없었고 형이 자꾸 돈 걱정하는 모습 보이니 내가 몰래 검정고시 준비하고 그 학교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알았는데 형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동의서를 내가 대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병원비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술하게 되어버렸소. 영철이는 훌쩍이며 말을 이었답니다. 형이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나는 형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없었소. 그래서 이 모든 걸 숨겼소. 형은 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속여서 죄송하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몹쓸 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내가 우편함에서 본
그 찢어진 공문서 조각들은 사실 영철이가 나 몰래 교육청과 연락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 작은 병원으로 옮긴 후 영철이는 이전에 다니던 큰 병원의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지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거였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독촉했던 병원비도 영철이가 자신에게 들어온 소액의 지원금을 숨기곤 해 눈에 띄지 않게 일부만 냈던 것이 분명했답니다. 나는 영철이에게 윽박지르고 돈을 내놓으라며 추궁했던 모든 순간이 영철이의 희생 위에 쌓인 껍데기였음을 깨달았죠. 나는 바닥을 기는 심정으로 영철이 앞에 섰답니다. 나는 영철이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 굽은 허리가 펴지지 않았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눌려있던 모든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영철아, 내가 이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나는 울음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수십 년간 굳게 닫아왔던 내 마음의 문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느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내가 아픈 것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네 목까지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이 결국 너에게 짐만 되었구나. 나는 영철이의 핏기 없는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이전의 힘이 느껴지지 않아 더 슬펐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줄 알았지. 이 늙은이가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었던 게야. 네가 그토록 애썼던 그 지원금도 내가 며칠 전에 그 서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서랍에 처박아 두었지 않느냐. 내가 그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내가 일이 힘들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흐느꼈답니다. 병원 로비의 웅성거림마저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 세상은 오직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영철이와 나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영철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내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형 괜찮소. 형도 나 때문에 속 끓였을 거요. 그만 우시오. 나도 미안하오. 왜 형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영철이의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답니다. 나는 영철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었지요. 내 고집과 자존심이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답니다. 어제 밤을 꼬박 새웠는데 또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져 있었지요. 어제 눈물과 통곡이 씻어준 듯내 안에 묵은 먼지가 걷어낸 기분이었어요. 나는 빛 독촉장에 짓눌려 있던 내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숨겨뒀던 모든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 독촉장들을 꺼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나는 영철이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내가 가장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정리하여 봉투에 담고 영철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병원 업무과에 가서 영철이의 병력을 설명하고 교육청에서 온 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병원을 나와 나는 다시 동네 약국으로 향했답니다. 어제처럼 퉁명스럽게 약을 사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약사 아줌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좀 퉁명스러웠지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험했답니다. 죄송해요. 약사 아줌마는 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늙으면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사장님도 힘내시라고 제가 약이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나는 그 호의를 감사해 받았답니다. 약국을 나오며 나는 오늘따라 하늘이 맑고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도 어제와는 다르게 희망이 서려 있는 듯 보였지요.
나는 이제 영철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놓쳤던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이 늙은이가 마지막 남은 생을 진심으로 살아보겠노 라고 혼자 조용히 맹세했지요. 이제야말로 진짜 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